살아온 궤적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때 그렇게 해봤으면 하고 후회될 일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내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일생 동안. 내가 한 가지 이런 걸 발견했어요. 퇴직 후의 일을 잘 기획을 해 보신다면 그 앞의 삶보다는 더 재미있고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베스트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근우입니다. 제가 살아온 횟수를 되돌아보니까 참 오래도 살았어요. 이렇게 사는 동안에 후회라는 게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후회가 왜 없겠습니까? 후회라는 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고 이제 느끼는 그런 게 후회거든요. 한두 해도 아니고 90 가까이 살면서 살아온 궤적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후회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은 그거는 후회할 수도 없는 게 한 번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주는 순간은 한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똑같은 시간에 두 가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시간에 산에도 가고 바다에도 가고 이거는 불가능하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회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걸어온 한 길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걸어오고 보니까 다른 걸 더 있었는데 그 길도 한번 가볼 걸, 이런 게 후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회는 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이루어진다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한번 체험을 해본다는 그것이 후회를 푸는 방법일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후회도 참 많아요. 많기는 하지만 얼른 지금 대답을 해야 되니까 생각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젊을 때 이 얘기인데, 제가 학생 때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한테 대해서 형사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학급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생님이 좀 지나치다, 그건 너무 하셨다, 이런 것을 제가 칼럼으로 써가지고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나를 엄청 괴로움을 많이 줬어요. 이튿날부터 교실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고 학생도 아니라고 그러고 또 나한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막말을 많이 하고 많이 괴롭혔어요. 이거는 선생님이 부당하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좀 더 해야 되겠다. 학교에서는 자꾸 자퇴를 하라고. 그래서 나는 어렵게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자퇴를 하라고 하니까 퇴학을 맞았으면 맞았지 자퇴는 못하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말을 나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혈기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교수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겠어요. 그래 한참 시간적인 텀을 좀 두고 라고 내가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돌렸어요. 하고 싶은 말은 하고 돌렸어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졸업하고도 10여 년간 굉장한 고통을 받았어요. 이걸 지금 문득 생각이 나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좀 그 선생님이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친근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었는데 그냥 젊은 혈기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좀 후회스러워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듣도록 만들고 그것을 본인이 납득을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게 목적인데 내 분노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니 그런 게 좀 후회스러워요. 근데 달리 생각하면 또 그런 젊은 나이에 지금처럼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나이도 아니니까 그랬지 않나 하는 그런 후회가 이제 드는 거고, 다른 하나는 또 어머님에 대한 후회가 하나 있어요. 어머님은 불자시기 때문에 절에 자주 다니셔요. 근데 나는 이제 네팔을 등산 관계 또는 의료 봉사 관계 때문에 자주 갔습니다. 가면 거기 이제 부처님이 탄생한 룸비니라는 곳이 있어요. 그 룸비니에 가면 이제 그때는 정리가 되기 전이니까 그 벌판이기는 하지만은 관광객에 가면 꼬마들이 물건을 사라고 말이죠. 다가와요. 근데 내가 이래 보니까 꼬마 하나가 향을 들고 나보고 사라고 그래. 아, 이거 써서 어머님 드리면 의미가 있겠다, 이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냐 그러니까 한 통에 2루피라고 그랬어요.
2루피면 우리 돈으로 쳐가지고도 뭐 몇십 원밖에는 안 되는 그런 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2개 살 테니까 3루피 하자. 1루피를 깎으려고 말이죠. 그래 흥정하는데 버스가 떠나버렸어요. 내가 지금 후회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2루피 팔아봐야 얼마 남겠어요. 얼마 남지도 않는 것을 1루피 깎으려고 어린 소년에게 상처를 준 걸 생각하면 지금까지 후회스러워요. 다른 하나는 어머님에 대한 후회예요. 어머님을 가령 룸비니에서 향을 사다 드렸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흥정을 하다가 못했으니까 카트만두에서 내가 사서 갖다 드렸어요. 내가 후회스럽다는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100루피, 500루피 뭐 그래도 내가 사요. 자기 거는 그렇게 사면서 어머니 거는 1루피를 깎는다고 어머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그걸 굉장히 후회하고 그것 또한 어머님은 지금 안 계시지만은 또 용서를 필요해야 될 그런 후회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나는 것은 평범한 것이지만은 모든 사람이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러지 말고 저렇게 한번 해볼 걸. 그거는 불가능한 거지만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미 경험하고 나온 것은 경험한 것이니까 경험 안 했던 그걸 그때 그렇게 해봤으면 하고 생각하는 후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이 하실 겁니다. 그거는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이고 그렇긴 하지만은 사람이니까 그런 후회를 다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소소한 후회들은 저한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후회를 안고 산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마음을 조정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뿐인 거지 후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후회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된다는 교훈을 나한테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후회도 고마운 후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직종이든지 간에 자기가 직업을 갖고 일생 동안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소임을 다 하고 은퇴해야 될 시기가 되면 또 정년퇴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퇴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일의 성질을 옮겨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일생 동안 일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일이 주된 거고 쉬는 것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근데 이런 분들이 일생 동안 곁눈질도 하지 않고 일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직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우대를 받고 그렇습니다. 일을 잘해주잖아요. 그게 몰입을 하니까 다른 일은 생각도 안 하고 얼마나 일을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보상을 받으니까 좋고 일을 시키는 사람도 열심히 해주니까 좋고 그렇게 이제 일생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정년퇴임이 돼서 그날부터 딱 잘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된 거예요. 막막하죠. 근데 이제 막막하다고 생각하시는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은 학교에서 교직을 맡아가지고 평교사부터 시작해서 교장 선생님을 끝으로 정년퇴임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서 학교로 출근하고 방학하면 집으로 돌아오고 간혹 이제 학교 단위에서 회식이 있으면 그런 회의에 참석하고 그거 이외에는 해본 게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정년퇴임을 하고 나니까 갑자기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뭘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요. 그래서 나는 자기의 성품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뭘 하라고 권해 본들 그게 맞아 들어갈 리도 없고 사람이라는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여가 해보셨느냐 이런 물으니까 해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부터 나 또 저런 걸 한번 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없느냐가 그런 것도 없대요. 그런 게 있다면 그건 늦더라도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권고해 줄 말이 없어가지고 어디 사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여의도에 사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곁에 그런 운동시설이 없느냐 그랬더니 정구장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정구를 한번 해보자요. 그거는 자기가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집 앞에 정구장이 있다고 그래서 가기도 편하고 그래서 한번 권해봤어. 아 고맙다고. 한 3, 4개월 후에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응급실에서 왜 어디가 그래서 오셨느냐고 그러니까 선생님 말 듣다가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정구를 구원했는데 내 말만 들으면 그런 고독함이 사라질 것 같은 생각에서 아침에 밥 먹으면 정구장에 출근하고 또 점심 먹고 정구 치고 하루 종일 정구 쳐요. 그리고 저녁 먹고 또 나가서 치고. 운동이라고는 안 해본 사람이 한두 달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견디다 못해서 저한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안 해보던 일을 서서히 해야지. 아침도 없고 점심도 없고 저녁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른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만 하시던 분들이 정년퇴임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거는 그때 생각하면 이미 나는 늦었어요. 이런 생각은 직장에 있을 때 틈틈이 해두셔야 돼요. 내가 직장을 그만두면은 이런 걸 한번 해보리라. 그런 생각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말이든 쉬는 시간이 있으면 거기서 한번 가서 실험을 해보고, 이렇게 조금씩 접근을 해봐야 돼요. 인간이 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지 좋은 거예요.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흉악한 나쁜 짓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인간이 하는 행동 모든 것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나하고 맞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살펴가면서 조금씩 준비를 해두신 분은 정년의 위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대치해가지고 일할 때만큼 열중해서 재미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조금은 대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치가 된다면은 그것을 꾸준히 하시면은 그분의 성격상 열중하는 그게 있으니까 자기도 재미가 있고 자기 몸에 습관이 배이고 그게 성격이 되는 거고, 성격이 되면 그걸 하지 않으면 일할 때 좀 허전하다든지 그렇게 되거든요. 나도 이제 정년퇴임하기 전에 우리 선배 선생님들이 어떻게 정년퇴임을 맞는가 이래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직장에 막 험담을 하고 가는 그런 분들도 계셔요.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준비를 했던 걸 발표를 해요. 나는 정년퇴임하면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내 생각은 그 후자, 그분이 차근차근히 생각했던 그 삶이 지금 보면은 오히려 그 이전에 살았던 것보다는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걸 제가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몰두하고 다른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나의 정년퇴임을 위해서는 조금씩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 준비가 된 사람하고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하고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편차가 생겨요. 준비를 안 해둔 사람은 굉장한 고통을 겪는 거고, 준비를 해둔 사람은 굉장한 즐거움을 얻는 거고, 이런 편차가 생기는 거예요. 당장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일에 몰두하고 계시더라도 퇴직 후의 일을 잘 기획을 해보신다면 아마 그 앞의 삶보다는 더 재미있고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베스트 라이프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라는 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잘 모른다는 이유로, 가만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못 받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최대 77만 원 지원금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약정 끝난 정수기, 인터넷 그대로 두면 손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정수기는 최대 30만 원, 두 개 모두 다 하면 최대 77만 원까지 설치 당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에 지원금까지 받으니 그냥 두면 손해겠죠? 그런 정직한 곳이 어디냐? 바로 믿음직한 인터넷 가전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매월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있고요. 누적 후기가 2만 개 이상인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대리점입니다. 직원들의 얼굴을 당당히 내걸고 운영하고 있고요. 요금, 사은품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어서 더욱더 믿음이 가죠. 거기다가 수익 일부를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이니 더욱더 신뢰가 가죠. 아정당은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언제든 전화하셔서 친절한 상담 받아보세요.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약정 없이 계속해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 보시고 아정당 17만 공식 유튜브 채널을 구독만 하셔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도 증정하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요. 꼭 구독하시고 당첨 기회도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좋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슬프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내 경험을 얘기하면 어릴 땐 참 나이가 든 게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살에서 11살 된다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하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어른은 어린애들이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일을 하고 어린애들이 하지 못하는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도 다 할 수 있고 이러니까 나이가 드는 게 좋을 수밖에. 그런데 세월이 빨리 가지를 않아요. 상대적으로. 느려요. 한 살 더 먹기가 그렇게 느리고. 근데 이제 나이 들어보니까 말이죠. 이 나이 드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침에 눈 뜨면 한 주일이 다 가버리고, 한 주일 갔다 싶으면 한 달이 가고, 한 달이 다 갔다 싶으면 1년이 다 가고. 지금도 내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23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다. 그러고 가족이 모여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이랬던 일이 어제 같은데 벌써 7월달도 다 가버리고 이제 뭐 8월달이잖아요. 아, 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일간에서 하는 얘기가 세월은 뭐 화살과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기 나이가 세월이 가는 속도와 같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10대는 1시간에 10km, 20대는 20km, 30대는 30km. 그러니까 90쯤 되면 말이야 1시간에 90km로 달리는 거예요. 상대적인 느낌이 세월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이 빠르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난 슬픈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나이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행복감도 있어요. 그 나이대에 따라서 90이든 100이든 있긴 하지만은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형태의 삶을 살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또 기쁘다는 것은 이 나이가 되지 않으면 누릴 수 없는 게 나한테 있어요. 그리고 비록 남은 여생은 얼마 되지 않더라도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는 훨씬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건 기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사람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남은 여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슬픈 쪽이 더 많아요. 근데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벌써 사춘기를 지나서 왕성한 성장기를 지나면은 이미 그때부터는 우리의 신체가 내리막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나이가 든다는 것 자체를 진리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병은 아니지만은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미 생산되는 세포보다는 죽어나가는 세포가 더 많으니까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종말을 앞두고 마음을 편안히 먹기는 참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은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더 어렵게 나를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 나이가 아니면 나한테 주어지지 않는 기쁨을 시간은 짧겠지만 만끽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든다는 것을 너무 무섭게 무겁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자연의 흐름이잖아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니까 그 흐름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만 자기를 만들 수 있다면 그분은 슬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나이가 병이라고 생각하고 그 병이 우울증을 가져오고 우울증이 기쁘지 않으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그렇게 생각한들 세월이 늦게 가줄 이유는 없잖아요. 세월은 제대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왕 세월이 제대로 간다면은 내 생각도 담담히 만들어 가지고 여유가 얼마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여유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의 활용을 통해 가지고 기쁨을 가져보자.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신다면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공포스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 공포스럽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걸 내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는 세월을 나를 위해서 즐겁게 쓸 수만 있다면 내가 즐거우면 나를 쳐다보는 내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내 주변의 친지들도 기쁠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젊을 때보다는 내 생각에 좀 더 투자를 해서 담담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아니라 셋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사회, 사회가 아니라 국가.
국가가 아니라 온 지구에 있는 세계, 이것이 함께 아우러져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사회가 아닌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사회적인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를 뭘로 생각하냐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청소년기에는 학교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장년기에는 배웠던 것을 활용해서 내가 실제로 부모처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다 살고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가까이 있든지 물리적인 거리가 멀리 있든지 그거는 관계없이 가족이라는 것은 중심적인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릴 땐 다 함께 살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는 어느 땐가는 고아가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은 고아. 그런 순서대로 하자면 이제 내 자녀들이나 손자들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똑같이 경험할 거는, 그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세계가 일일권이기 때문에 세계의 저편에 있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만 들면 실시간에 우리가 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의 개념이라는 게 옛날하고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함께 사는 가장 최소 단위의 사회적인 조직이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일 접촉이 많은 게 뭐냐? 가족이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에요. 우리가 접촉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도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1년에 한 번 만난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게 뭐가 있겠어요. 이때도 뭐 간단한 한두 가지겠죠. 근데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나 또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게 있어요. 즐거움을 주지만 상처를 주는 것도 있어요. 그건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말을 하다가 보면 서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말이 상처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이지. 그래서 가족이 어떻게 하면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명제예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그럼 가족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오해를 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문제가 있고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해결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우리 모두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살아가면서 나는 내 경험하고 내가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들을 많이 봤어요, 일생 동안. 그분들이 호소하는 걸 내가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내 불편을 고친 것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은 것도 많아요.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고 그것이 환자분들이 와서 다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다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생활하는 가족 관계가 있고 그런데 그걸 모두 합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한 가지 이런 걸 발견했어요. 가족은 자녀가 어릴 때는 절대로 보살펴줘야 됩니다. 보살펴주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갓난아기를 집에 하루만 방치해둔다. 그럼 살 수가 있나요? 요새 텔레비에도 보니까 그렇게 방치해서 사망하는 영화들이 많던데 그 다음에 조금 컸다고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본 경험이 적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단다. 이런 거는 해서 좋단다. 이런 걸 가르치잖아요. 이런 걸 대체로 이제 가르치는데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겠는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면 대개 사춘기가 올 때까지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춘기라는 정의가 뭐냐면은 지금까지는 부모의 아들이에요. 부모의 딸이에요. 그러나 사춘기가 접어들면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나는 나다. 이것을 주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때부터 자녀를 인정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90먹은 부모가 70먹은 자녀가 어디 나가려면 길 조심하라는 그런 거는 이제 어릴 때 다 가르쳐 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운수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이 너무 밀착되어 있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고 또 남처럼 말이죠. 1년가나 10년가나 소식도 없이 떨어져 산다면 그것은 남이지. 이웃사촌도 자주 보는데 남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도 탈이고 거리가 너무 밀착되어 있어도 탈이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거리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하는 기점을 사춘기에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사춘기를 넘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그 자녀들한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이제 명령하는 형태의 대화는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 생각은 어떠냐? 아빠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이 더 그렇구나. 이런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녀를 인정해주는 대화법을 그리고 태도를 가지셔야 될 거예요. 영원히 부모가 데리고 있을 자녀는 못 돼요. 독립적으로 혼자 살 수 있으면 놔줘야 돼. 그걸 우리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가면 가족이라는 것은 옛날 가족이라는 개념하고 지금 가족이라는 개념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이것만 인식하면은 내가 가족을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가족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혼인하지 않는 자녀와 함께 한 지붕 밑에서 살아가는 것을 가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가족이 하는 역할, 이제 부부 생활을 하는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는 직장에 나가다 들어오면 집에서 휴식하는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집에서 또 이제 가족끼리 오락으로 즐기는 오락적인 기능이 있죠.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부관계 이외에는 모든 것이 사회적인 기능으로 가버려요. 자, 집에서 오락을 한다. 이거보다는 사회에 나가서 오락을 하는 게 훨씬 잘 돼 있고 시설도 잘 돼 있고 그렇잖아요. 쉬는 것도 집에서 쉬기보다 어디 여행에 나가서 쉬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 부부의 기능을 빼고는 전부 이게 가족의 기능이 아니라 사회적인 기능으로 옮아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는 것이 그래도 가족의 분위기를 행복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결론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가족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해답은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격, 자질 이런 걸 합해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가족에 관한 문제는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 설령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